이게 그거야. 그 동영상에 이제 녹화되는 목소리 마이크.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중 2학년 1학기 거 과학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어떤 단원들이 있는지를 잠깐 보고 가면, 첫 장에 이제 차례를 보는 순간 뭔가 이렇게 느낌이 좀 오죠. 아, 4개 단원을 하는구나. 그래요. 1학기 때는 4개 단원을 하고,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3개 단원밖에 없어요. 3개 단원밖에 없는 데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2학년 1학기 거를 보면 첫 번째 단원에 물질의 구성이라고 돼서, 물질은 뭘로 이루어져 있는가, 과연 그 근원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운 다음에, 그 다음 플러스, 그렇다면 그 근원적인 것들이 뭐 실제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까, 뭐 이온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것이고, 지금 당장 용어가 굉장히 좀 뭐 이상한 용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괴로워하지 말고 듣다 보면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물질의 구성 파트는 이제 화학 단원에 해당하게 되고, 빛과 파동 부분은 이제 물리 파트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과 파동이라고 그러니까 저기 지금 바깥에 있는 이 태양 거기서부터 오는 빛부터 시작해서, 그 빛뿐만 아니라 요 지금 안에 켜져 있는 이 형광등 빛, 뭐 이런 것들도 관련해 가지고 이 빛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 방향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반사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 친구 왜 이렇게 늦게 왔나? 그렇게 그래. 자, 일단 새로운 친구고, 자, 그런데 왜 또 나머지는 안 오는 걸까? 뭐 여튼 차근히 오겠지 뭐. 자, 그래서 지금 이 개괄을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었고, 지금 촬영하고 있으니까 예쁘게 나오려면 머리를 이렇게 그쪽은 안 나와. 걱정하지 마. 카메라는 이쪽만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 내용까지도 아마도 다 동영상에 다 들어가는 걸 생각을 하면 되게 웃기지? 자, 좋아. 그래서 빛과 파동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원이 기권과 우리 생활이라고 해서, 우리 지구에서 뭐 1학년 때 배웠었지. 지권, 수권, 기권, 뭐 외권, 생물권. 기억이 날 거야, 아마. 그런 용어도 했던 거. 그 중에서 이제 기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날씨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공기 중에는 물이 꽤나 많이 들어있는데 그 물들이 어떤 식으로 순환이 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울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원이 소화, 순환, 호흡, 배설. 굉장히 이제 그 단어들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그것들을 잘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밥 먹으면 소화되고, 음식이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소화가 돼서 영양소로 우리 몸에 흡수되는 과정, 그게 이제 소화지. 그 다음에 순환이라고 하는 거는 피가 도는 거, 혈액이 우리 몸속에서 도는 그 과정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심이 심장에서부터 나와서 혈관들이랑, 그리고 이제 저거지 혈관, 그 다음에 플러스 폐하고도 관련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호흡은 우리가 숨을 쉬어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그런 쪽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배설이라고 하는 거는 화장실에 가서 그거죠. 뭐 소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배설이라 그러면은 사실 생각하는 게 소변, 대변을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소변이랑 땀 쪽, 요쪽 얘기를 하는 거지, 대변 쪽은 사실은 이 소화하고 더 관련이 있다는 것, 그 정도까지 해놓고 시작을 하면 되겠는데, 진짜로 남자애들이 하나도 안 오네. 남자들이 원래 여기 3명이 더 있어요. 남자애들 왜 이렇게 놀라지? 저기 있잖아, 지윤이하고, 그 다음에 세훈이하고, 그 다음에 한 명이 소진이라고, 남자애가 한 명이 더 늘었어. 그래서 5명이 우리 수업을 같이 듣는 게 원래의 시간표인데 지금 2명밖에 안 왔어. 자, 좋아요. 오겠지 뭐. 내 수업이 있다고 분명히 연락은 했거든. 연락은 했으니까 알아서 오겠지 뭐.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좀 내용을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피곤하니 얘들아? 그치? 자, 또 아니야? 자, 물질의 구성, 원소라고 해가지고, 자, 첫 단원은 이제 화학 단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한 사람들이 옛날부터 많이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몸을 이루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몸 바깥에 걸치고 있는 옷 이런 것들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엇으로 근원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거지. 그래서 우리만 고민했던 게 아니라 아주 먼 옛날에 특히 이제 고대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저쪽 그리스 이쪽에서 과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그 연구를 많이 했었잖아. 그래서 그 중에서도 고대 그리스에 살았던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 표에 보면은 이름을 보는 순간 어디서 들어본 듯한 이름도 몇 개 있고 처음 듣는 이름도 있고 그럴 텐데 제일 위에 있는 탈레스의 일원 소설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탈레스가 사람 이름이야. 탈레스가 사람 이름이고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00년 전쯤 살았던 양반인 것이지. 그래서 이미 죽어가지고 땅속에서 넋이라도 있고 없고 하겠지만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의 근원은 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물질의 근원이 물이야?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이 탈레스가 모든 물질의 근원이 물이라고 했던 거는 근거가 있었어. 무슨 근거가 있었느냐? 이 사람은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뭐 이렇게 그릇 같은 것들도 많이 사용하고 했었어. 2500년 전이라고 해도 뭐 이렇게 뭐 강가에서 이렇게 뭐 물고기 잡아먹고 그런 시절은 아니란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릇에다가 물을 이렇게 떠놨던 거야. 깨끗한 물을 강에서 이렇게 물을 떠다가 깨끗한 물을 떠다가 그릇에다 딱 놔뒀어. 그리고 처음에는 딱 보는 순간 물이 아주 맑군. 목이 마른데 한번 마셔볼까? 이러다가 어쨌든 가만히 냅두단 말이야. 그 상태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한 일주일 정도를 냅뒀더니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면 그릇 밑바닥에 흙이 막 생겨나더라는 것이야. 자,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죠. 그거 먼지가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탈레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야. 나는 분명히 깨끗하게 깨끗한 물을 처음에 아주 아무것도 없던 물을 떠다 놨는데 한 일주일 냅뒀더니 그 밑에 흙이라든지 이런 뭐 알갱이 같은 것들이 바닥에 깔려 있더라. 물을 가만히 내비두면 그 안에서 흙이 생겨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 그럴듯하지 않니? 그래, 반응이 없구나. 자, 뿐만 아니고 금속을 그때도 이제 금속이 있었으니까 금속을 바깥에다가 냅뒀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금속 표면에 물방울들이 맺혀 있다는 것이야. 뭐지? 금속에서 갑자기 막 물이 생겨나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참 뭐 지금 생각하면 피식피식 비웃음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아니야, 그때 당시에 굉장히 진지했어. 그 사람은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고 이 양반이 과학자뿐만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이기도 해. 그래서 철학 부분에서 또 수학자이기도 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 이제 원소와 관련해서는 일원 소설이라는 모든 물질의 근원은 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지.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 탈레스만 생각했느냐? 아니야. 그 시대에 비슷하게 해가지고 조금 더 뒤쪽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엠페도클레스라는 양반이 있었어. 이 사람도 이거 이름이지. 엠페도클레스라는 거 그게 이름인데 이 양반이 사원소설. 야, 원소 하나는 좀 부족한 것 같지 않냐? 물 하나 가지고 다 됐다는 건 좀 오바 같아.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한 4가지 정도 물, 불, 흙, 공기 이렇게 4가지 정도는 있어야 뭐 이렇게 조금 구성이 되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엠페도클레스는 모든 물질은 물, 불, 흙, 공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아.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동양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오행이라는 거 있었잖아. 들어본 적 있니? 오행? 되게 좀 여기하고 비슷한 내용들이야. 그치? 비슷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 오행이라고 하면은 더 들어가는 게 뭐냐면 나무하고 쇠 이렇게 2가지가 들어가지. 공기가 빠지는 대신에 물, 불, 흙, 나무, 쇠 이렇게 5가지를 오행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서양에서는 물, 불, 흙, 공기 이렇게 사원소설이 기본이었던 것이지. 그런데 비슷한 시기였어. 비슷한 시기에 여기 있는 탈레스, 엠페도클레스, 데모크리토스, 아리스토텔레스까지는 거의 다 그 시대 즈음해 한 수십 년 정도 이렇게 차이 정도밖에 안 나는데 데모크리토스라는 양반이 여기 데모크리토스는 약간 좀 표시를 해두는 게 좋아. 자주 나오니까. 그래서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펜도 한번 꺼내보고 슬슬 데모크리토스에다가 약간 표시를 해주고 이 양반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뭐 원소가 무엇인지는
사실 뭐 이전 사람들이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다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 모든 물질들은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뭔가 기본 입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입자설을 얘기를 했던 것이지. 그래서 얘는 사원소설이 물이냐 불이냐 흙이냐 이걸 얘기한 게 아니고 근원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가 나올 거다 라는 그 입자설을 얘기를 했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고, 그리고 그 입자를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불렀어. 사실 이 A 부분이 아니다, 부정 이런 뜻이거든. 그리고 뒤에 있는 TOM, 요 톰, 이게 나눠진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나눠지지 않는다 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지.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아톰, 지금 이게 아톰이 사실은 영어로 원자라는 뜻이야. 원자라고 해서 지금도 현재도 쓰이는 단어거든. 그래서 이 개념을 처음으로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데모크리토스라는 것이죠.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한테 가려가지고 조금 덜 유명하지. 왜? 그 다음 칸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 뭐니? 그렇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단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도 다 아는 이름이야. 그치? 그 아리스토텔레스야. 그 대단히 유명하신 그 철학자분, 그분이신데 이분도 오래되셨지? 오래되셨는데, 자, 이 양반이 한 얘기는 뭐였냐면 모든 물질은 물, 불, 흙, 공기. 이건 엠페도클레스가 했던 얘기잖아. 그 사람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였어. 플러스 한 가지 더 있어. 원소는 따뜻함, 차가움, 건조함, 축축함의 조합에 의해 다른 원소로 변환될 수 있다. 다른 원소로 변환될 수 있다는 얘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거야. 왜? 이 양반도 굉장히 관찰을 많이 했단 말이야. 관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까 뭐 그런 거지. 이제 뭐 나무를 태웠더니 그게 뭐 흙이 되는 듯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불이 나오다 보니까 그 위에서 이렇게 물이 막 이렇게 맺히잖아. 불을 막 끓이고 막 피우고 그러면은 천장에 막 이제 물 맺히고 이런 거 보고, 그런 걸 보고 불에서부터 물이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이 네 가지 원소가 각각 다른 원소로 변화할 수 있다. 대신에 그 조건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지. 그 조건이 뭔지는 잘 모르겠네. 그것까지는 밝히지 못하고 깨꼬닥하고 죽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 아리스토텔레스가 동시대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영향력도 엄청나게 지대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기본적으로 사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플러스 얘네들이 서로 변화할 수 있다. 다른 걸로 바뀔 수 있다. 라는 이 얘기가 그 이후로 거의 한 1500년 넘게 진리로 이렇게 받아들여진 것이지. 굉장히 그랬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되게 솔깃했어,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분명히 다른 물질로 막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바뀌는지는 안 말해주지 하고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나중 사람들이 그래? 그렇다면 저기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이런 뭐 돌멩이 같은 걸로 혹시나 아주 비싸고 좋은 금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아주 헛된 망상을 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겠니? 돌을 이제 주워와서 금으로 바꾸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가합니다. 굉장한 노력을 가하는데 그 노력이 뭐였냐면은 잘게 빻기부터 시작해서 뭐 끓이기도 하고 다른 거랑 이제 섞어보기도 하고 어디 가가지고 이제 박쥐똥 구해오고 뭐 그런 것들이지. 모기 누나를 가져오고 해가지고 막 섞어서 끓여보기도 하고 식혀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밑에 나와 있는 연금술사인 거야. 들어본 적 있지? 연금술사라고. 연금술사, 이 사람들은 중세시대에 많이 있었던 양반들인데 이 연금술사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 바탕으로, 왜냐하면 이 사람이 분명히 어떻게 하면은 다른 걸로 바뀐다 그랬거든. 바뀐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한 말을 믿고 그러면 내가 한번 돌을 금으로 바꿔버리다 이러면서 열심히 연구를 했던 거지. 그래서 납, 철, 주석 등의 값싼 물질을 금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당연히 실패를 했어요. 성공했으면 난리가 났지. 당연히 모두 다 실패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부 무용했던 것은 아니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아까 어떤 것들을 했다 그랬어. 굉장히 많은 실험들을 했거든. 그래서 뭐 물리적으로 막 부시기부터 시작해서 합치기,
뭐 이런 것들도 하지만 그 외에 끓이고 식히고 뭐 이렇게 뭐 분리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실험 장치들을 연구를 하고 많이 만들어냈던 것이지. 그래서 이 연금술사들은 어떻게 보면 중세시대 과학이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에 아주 이렇게 숨어가지고 근근히 열심히 과학을 연구했던 과학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연금술은 실패했어. 아무도 금을 만들어내지 못했지. 하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좀 많이 흐르고 나서 보일이라는 양반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뭐 중세시대 사람은 아니고 조금 이제 그 한 1700년, 1800년 이 정도 오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보일의 원소설은 보일이라는 사람이 이게 보일이 사람 이름이야. 그래서 물질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응?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데모크리토스가 했던 거랑 약간 비슷한 얘기인데, 그치? 옛날에 했던 데모크리토스가 했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인데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데모크리토스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보일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이 보일이라는 양반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원소는 다른 원소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를 반박을 한 것이야.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보일에다가 한마디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선을 한번 싹 그어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를 반박했다라고 그렇게 정도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라부아지에. 라부아지에라는 사람 이름도 어디서 들어봤을 텐데 아마도 질량 보존의 법칙 들어본 적 있니? 아니요. 네, 그래요. 3학년으로 옮겨갔어요. 옛날에는 1학년 때 배웠는데. 그래서 라부아지에의 원소설이라 그래서 이 라부아지에라는 양반이 프랑스 사람인데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원소로 정의하고 빛과 열을 포함해서 33개 물질을 원소로 분류를 했다는 거지. 근원은 원소인데 내가 막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한 3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 원소는. 그러면서 이제 막 열심히 나열을 했던 거지. 나열을 하다가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뭐야? 빛? 열? 이런 것도 막 들어있었다는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원소에 빛과 열이 들어있다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33개의 물질을 원소로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실험을 통해서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 것을 확인해서 일단 물이 원소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는 그런 업적도 있어요. 하지만 라부아지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중에 질량 보존의 법칙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원소 개념이 옛날부터 현재까지 어떤 식으로 왔느냐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물질이 근원이 뭐 한 가지다, 네 가지다 이런 논쟁에서부터 시작해서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입자로 했다라는 거. 이거 사람 이름도 막 물어보고 그래. 너무 가혹한 것 같지 않니? 근데 뒤에 가면 더 가혹한 것들이 많이 나와.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어느 정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지금 방금 들은 걸 바탕으로 그 표에 있는 내용 정도는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원소. 원소라고 하는 게 그러면 뭐냐? 더 이상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얘기를 한다는 것이지.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나요? 라고 하는 건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좀 친숙한 걸로는 산소라든지 질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원소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철, 구리 이런 것들도 다 원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원소로 변화하지 않는 기본 물질이라는 것이죠. 기본 성분이라는 것. 다른 물질로 나누어지지 않으며 화학 변화가 일어나도 다른 원소로 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요거를 기억을 꼭 해주세요. 그러면 원소는 그런데 화합물이라는 단어가 나와. 그러면 원소, 화합물 얘네들이 뭔가 다를 것인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무엇? 원소들이 모여서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물질을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는 여기 사실 예를 좀 드는 게 좀 이해하기 편할 터인데 산소, 질소 이런 것들이 원소의 예였다면은 화합물의 예로는 대표적으로 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소금이라고 그러지 말고 염화나트륨이라고 해야 되겠다. 염화나트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화합물이 된다는 것이죠. 지원아, 혹시 소금 먹어본 적 있니? 라는 이상한 질문을 막 하시네.
소금 안 먹어본 사람이 어디 있다고. 소금 어떻게 생겼니? 질문이 좀 그런가? 하얀색이지. 하얀색으로 이렇게 가루처럼 생겼는데 어떤 것들은 좀 이렇게 결정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하지만 걔네들의 주 성분을 한번 보게 되면 혹시 들어본 적 있니? 염화나트륨이라고? 그렇지. 소금의 주 성분이 염화나트륨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염화나트륨 이런 것들이 바로 화합물의 예가 되겠어요. 이게 사실은 염소라는 원소랑 그다음에 나트륨이라는 원소 두 개가 결합이 돼서 화합물이 생겨난 그런 물질이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원소끼리 모여서 화합물이 생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아까 중세시대에 열심히 헛고생을 했던 양반들이 연금술사라 그랬잖아. 이 연금술사가 그때 당시에는 중세시대에는 되게 위험한 시기였어. 위험한 시기였고 내가 과학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는 이제 과학도 아니고 내가 어떤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은 그런 연금술을 연구하고 있다는 거를 들키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면은 저놈은 마녀다 혹은 뭐 악마다 이러면서 이제 끌려가는 거야. 끌려가서 종교 재판을 받고 화형에 처해지거나 목이 잘리거나 뭐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당하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연금술사들이 되게 비밀스럽게 어디 집에 뭐 지하라든지 아니면 어디 뒷산의 동굴 속이라든지 이런 데서 연구를 많이 했어. 그래서 자기가 연구하고 있다는 것도 들키면 안 되고 또 게다가 내가 연구해 놓은 이 성과들을 누군가가 탐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연구해 놓은 걸 가져가서 얘는 이렇게 해서 실패했네. 그럼 나는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이럴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연금술사들은 뭐냐면은 되게 비밀스러운 사람들이었어. 되게 비밀스러운 사람들이고 자기가 연구하고 있다는 거를 들키고 싶지 않아 했던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자기가 연구한 결과물을 어쨌든 기록을 해야 돼. 기록을 해야지 자기도 기억이 나지. 무슨 연구를 했었는지. 그래서 기록하는 방법들이 원소 기호를 자기 나름대로 사용을 했던 것이야. 그래서 그 1페이지 오른쪽 부분에 보면 원소 기호의 변천 과정이라는 부분이 있잖아. 거기 보면 연금술사는 자신만이 알아볼 수 있는 그림으로 나타냈던 것이야. 그래서 뭐 은이 달 모양, 수호는 무슨 모양인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그 모양. 안녕 소진? 그래. 편한 곳에 앉으려구나. 그래. 이거 여기 앉아도 되고 여기 앉아도 되고. 자, 그래서 친구 왜 이렇게 늦게 왔나? 9시 반부터 한 거 알고 있었지? 몰랐어? 그래. 시작한 지 25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왔어. 근데 아직 두 명은 아직 오지도 않았어. 자, 어쨌든 계속 얘기하면 연금술사들은 자기들만 알 수 있는 걸로 했고 다른 사람이 몰라보도록 나만 알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기호를 사용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뭐 조금 이제 시대가 지났어. 시대가 지나서 이제 드러내놓고 과학 연구를 해도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연구해놨는데 나랑 쟤랑 똑같은 은에 대해서 다른 기호를 사용하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대화가 안 되고 어떤 뭐 결과 공유 이런 것들도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소 기호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만국 공통으로 언어가 달라도 다 통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호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용을 하게 된 게 원소 기호라는 것이고, 그래서 원소를 나타내는 기호는 현재 사용하는 원소 기호는 베르셀리우스. 이 양반은 스위스 사람이야. 스위스 사람인데 어느 나라 사람인지가 중요하지는 않아. 베르셀리우스라는 양반이 제안한 방법대로 알파벳을 이용해서 나타내는데 보통 알파벳 한자 또는 두자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CU 이렇게 써 있는데 CU가 편의점이 아니야. 편의점이 아니고 이상해. 보통 이러면 빵빵 터지는데 안 터지네. 자, CU 해서 보면은 C를 대문자로 쓰고 그 다음에 U를 소문자로 써놨지. 그래서 이 C 첫 번째 글자는 반드시 대문자를 사용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는 반드시 소문자를 사용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리를 보고 CU라고 쓴 이유는 영어나 아니면 라틴어 중에서 그 해당하는 첫 번째 글자 그리고 중간에 있는 적당한 글자 이런 식으로 뽑아가지고 두 글자 또는 한 글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소 기호를 만들기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옆에 보면 동글방이 1번, 2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원소 이름의 알파벳에서 딴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반드시 대문자로 나타내고 두 번째 글자 이후부터는 이제 소문자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 동글방이 2번 첫 글자가 같을 때에는 중간 글자를 택해서 첫 글자 다음에 소문자로 나타내는 식으로 해서 대부분의 원소 기호는 한 글자 또는 두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밑에 갑자기 표가 나오는데
여기 혹시 표에 있는 이런 원소기호 본 적 있니? 옛날에? 뭐 수소는 H, 헬륨은 HE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거 본 적 있니? 전에? 그래요. 뭐 본 적 있으면 좋고 본 적 처음이라도 괜찮아. 2학년 1학기 때 요거를 반드시 여기 표에 있는 정도 수준 플러스 몇 개 정도는 다 외워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거 한번 외우고 나면은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써먹어. 원소기호는 계속 써먹는 거니까 그 표에 있는 거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로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일 우리 똑같은 시간에 수업을 하지 않니? 그래서 살짝 뭐 시험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쪽지 해가지고 이렇게 구멍 빵빵빵 뚫어가지고 한번 잘 들었는지 못 안 들었는지 이런 거를 좀 한번 살짝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표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내일까지 외워오기 이 정도로 적어주면 되겠어요. 소진 펜을 들도록 하게나. 자, 그래서 뭐 보면은 이제 수소는 H, 헬륨은 HE, 그다음에 탄소는 C, 질소는 N, 산소는 O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나트륨은 Na, 마그네슘은 Mg, 알루미늄은 Al, 뭐 규소는 Si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 거기 표에 있는 내용 정도는 내일까지 한번 외워오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무턱대고 외우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거기 나와 있는 이름 기본으로 뭐 예를 들어서 칼슘 같은 경우에 CA로 시작한다는 거 이름 생각하면은 비교적 쉽게 외울 수가 있겠죠. 나트륨 같은 경우에도 NA로 시작한다는 거 나니까 나 그래서 나트륨이라서 NA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야.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외우기가 까다로울 수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원소의 종류와 특징 몇 가지만 특징을 조금 보고 가면은 수소 같은 경우에 가장 가벼운 원소로 불에 잘 타는 성질. 이게 잘 타는 정도가 아니라 폭발해가지고 수소 기체가 모여있는 곳에다가 불꽃을 딱 튕기는 순간 뻥 하고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연료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가장 가벼운 원소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헬륨은 수소보다는 무겁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두 번째로 가벼운 원소야. 두 번째로 가벼운 원소고 불에 타지 않으며 안정하여 광고용 풍선. 우리 뭐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막 풍선 팔잖아. 이렇게 막 뽀로로 막 이따만하게 해가지고 팔고 그런 것들에 채우는 용도로 헬륨을 보통 사용을 합니다. 헬륨도 기체인 거지. 기체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용도가 있어. 헬륨은 우리 그 뭐 파티 풍선 같은 거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헬륨을 마시잖아. 헬륨을 마시고 말을 하면은 목소리가 완전히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이상한 뭐 음성 변조된 듯한 목소리. 그런 거 나올 때도 헬륨 가스 그럴 때도 이용을 합니다. 왜 헬륨 가스를 마시면 목소리가 이상하게 되는지는 나중에 여기 뒤에 빛과 파동 쪽에서 파동을 배우다가 아마 배우게 될 것이에요. 자, 그다음 탄소는 숯, 흑연, 다이아몬드의 성분이며 생명체를 이루는 주요 원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 사용하는 연필심하고 그 다음에 결혼할 때 이렇게 반지 예물로 쓰는 반지 여기에 들어가는 다이아몬드하고 주성분은 똑같아. 탄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지. 대신에 그게 결합되어 있는 방식에 따라서 흔하디 흔한 연필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귀한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소라고 하는 건 화학 반응을 잘 하지 않아서 과자 봉지나 분유통을 충전하는 기체로 사용된다. 충전만 했으면 좋은데 아예 이제 대놓고 과자를 사게 되면은 질소를 파는 거고 사실은 과자는 덤이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용하는데 쓰이는 기체가 되겠어요. 산소는 우리 숨 쉴 때 사용되는 거잖아. 그래서 공기의 약 21%를 차지하며 물질이 타는 것을 돕는 성질, 조연성이라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놀래기는 졸았냐? 왜? 자, 그래서 꺼져가는 불씨에다가 산소를 공급하면 어떻게 되니? 지원아, 해본 적 있니? 어디 뭐 이렇게 아궁이 같은 데다가 불 때다 보면은 이제 불이 막 사그라들 때가 있어. 거기다가 부채질을 막 해주면은 갑자기 불이 훅 솟아올라.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왜 그러냐면 산소를 더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 구리, 수은 이런 것들도 아마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봤을 거야. 철이야 뭐 여기 고개만 돌려봐도 주변에 세고 센 게 철이지 라고 하고 둘러보니까 대부분 나무하고 뭐 이렇게 나무하고 플라스틱하고 이런 거 위주네. 자, 여기 책상 같은데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이런 것들도 철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구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전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전선 같은 거 만들 때 사용하고, 옛날에는 10원짜리도 구리로 만들었었어. 근데 요새는 구리 함량이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구리가 비싸서. 그렇고, 수은 같은 경우에는 상온에서 유일한 액체 금속으로 온도계에 쓰이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거 말고도 나머지 원소들에 대한 성질들은 앞으로 나오면서 조금 더 보게 될 것이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원소 개념의 형성. 다음 물질관에 대한 설명과 물질관을 주장한 학자를 선으로 연결하시오. 모든 물질은 물, 불, 흙, 공기의 4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면 원소는 다른 원소로 변환될 수 있다. 변환될 수 있다. 누가 얘기했었어? 그 유명하신 분 계시잖아. 아이, 뭘 또 앞에 확인해보고 그러니? 야, 이 정도면 제일, 응? 보일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죽인 거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들었잖아. 그대 걱정하지 마. 저기 동영상으로 찍고 있는 거 오늘 유튜브에다 올릴 거니까 집에 가서 차근히 한번 보도록 하세요. 거기 앞부분에 보면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어쩌고 탈레스가 어쩌고 막 얘기를 많이 해놨어. 그래서 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고요. 두 번째 거,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 처음 얘기한 사람. 그렇지. 데모크리토스가 입자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얘기를 했지. 자,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원소로 정의하고 빛과 열을 포함한 33개의 물질을 원소로 분류하였다. 그래, 라부아지에라는 양반이 빛과 열까지 포함해서, 지금은 원소에 빛과 열은 없어. 빛과 열은 없지만 그때 당시는 빛과 열까지 포함해서 33개를 원소로 분류를 했었다는 것이지. 지금은 원소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아니? 혹시? 얘들아, 이 라부아지에는 33개라고 얘기했잖아. 그때로부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단 말이야. 한 200년 흘렀어. 2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원소가 어떤 것들이 있고 뭐 더 나눠질 수 있는 건 뭐고 뭐 그런 걸 연구를 많이 했겠지. 그래서 지금은 약 한 118개 정도, 113개에서 119개 뭐 이렇게 사이 정도라고 얘기를 해. 왜 애매하게 118개면 118개고 113개면 113개지 왜 그렇게 얘기해요? 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인공적으로 합성해서 만들어낸 원소가 있어서 그래. 그런 것들이 되게 이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를 할 수가, 그냥 오랫동안 존재를 할 수가 없거든. 자연 상태로 노출되는 순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원소들이 있어가지고 실험실에서만 존재를 하는 그런 원소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숫자가 딱 이렇게 확정되어 있지는 않고 대략 113개에서 한 120개 사이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한때는 그런 것들 막 원소 합성하는 거 이런 것들이 화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그 연구 주제였어. 그래서 그거 막 새로운 원소 막 만들어내면 노벨상도 주고 막 그랬었거든. 근데 그런 시대는 지금 좀 한물 갔어. 그거 만들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니? 자연계에 나와가지고, 자연 상태로 나와가지고 존재하기도 못하는 그런 원소 만들어서 뭐 했을 건데? 라고 하는 바람에 그 부분이 약간 좀 관심이 떨어진 것이지. 자, 마지막으로 물질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원소로 이루어졌다는 현대적인 원소의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사람은 보일입니다. 이 양반이 보일인 것이죠. 자, 중세 연금술사들은 납이나 철 등의 값싼 금속을 금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연금술의 이론적 바탕이 된 물질관을 주장한 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했지. 그래서 연금술사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얼마나 저주했을까. 당신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만 안 했어도 내가 한평생을 연금술에 바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 스스로의 부족함을 탓했을 수도 있겠지. 자, 3번.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맞죠? 맞는 얘기예요.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맞고,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나눠지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유선? 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려요? 네, 맞아요. 그렇지.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나눠지지 않는다라고 했던 게, 원소는 두 가지야.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고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다. 자, 3번.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다른 원소로 변한다. 맞니, 틀리니, 지원? 틀리지. 그치? 다른 걸로 변하지 않는다고요. 다른 걸로 변한다고 얘기했던 건 아리스토텔레스였고, 이제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원소는 물, 불, 흙, 공기의 네 종류로 이루어져 있다. 허허, 이건 무슨 아니지, 그치? 옛날 사람이 했던 얘기고 X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자, 원소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다 해당하는 원소의 이름을 쓰시오. 가장 가벼운 원소로 불에 잘 타는 성질이 있다. 가장 가벼운 건 뭐라고 했죠? 수소. 수소. 그 다음에 공기의 약 21%를 차지하며 물질이 탈 때 필요한 기체이다. 이거 우리 숨 쉴 때도 필요한 거니까 산소.
원소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흑연, 다이아몬드의 성분이면 생명체를 이루는 주요 원소이다. 탄소라고 했죠. 탄소. 그다음에 상온에서 유일한 액체 금속으로 온도계에 이용된다. 수온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표에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원소의 이름이나 원소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 그 원소 이름 탄소 해놓고 옆에 기억이 있지. 기억 부분에 들어가야 될 기호는 따라서 탄소니까 이렇게 C 써주면 되고, 질소는 N. 어차피 이거 내일까지 외워올 거지. 뭐 앞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거든. 표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다음에 칼슘은 오 깜짝이야. 자, 칼슘이니까 CA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원소 기호 Na 쓰는 거는 나트륨이지. 나트륨. 나트륨이고, 그 다음에 Cu 쓰는 거는 구리. 그 다음에 Fe를 쓰는 거는 철. 이렇게 됩니다. 일단 채워두고, 그 다음에 앞 페이지에 있는 표를 오늘 집에 가서 한 번 더 차근히 보면서 외워오도록 하세요. 자, 오른쪽 그림은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나타낸 것이다. 지각 속에 포함된 원소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원소 세 가지의 원소 기호를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그러는데, 제일 많은 거는 뭐니? 일단 산소네, 그치? 원그래프에서 보니까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 규소고, 그 다음이 알루미늄이네. 그래서 산소는 원소 기호 쓰면은 뭔가요? 산소는 O, 그 다음에 규소는 Si,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Al. 이렇게 세 가지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해가지고 첫 시간 이제 수업을 조금 쉬었다가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원소의 확인, 불꽃 반응이랑 스펙트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겠지? 오늘 어디까지 해요? 라고 이렇게 보통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목표는 6페이지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2페이지까지 했고 3, 4, 5, 6페이지는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어요. 자, 지금 10분이니까 15분까지 5분 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바깥에 보면은 빨간색 냉장고가 있어. 빨간색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는 얼마든지 드시면 됩니다. 주스랑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먹어가면서 하려무나
또 가서 물질의 구성 원소에서 원소의 확인. 자, 그러면 겉보기로 봐서는 뭐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확인해 볼 것인가, 그거를 고민을 많이 했어. 많이 한 결과 나온 것이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이번에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불꽃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꽃 반응이라고 한다는 얘기 자체가 뭔가 불꽃에다가 넣어본다, 넣어서 반응을 시켜본다, 반응을 시켜서 그 결과를 보겠다, 그 얘기지. 그래서 불꽃 반응이라고 하는 건 금속 원소나 금속 원소를 포함한 물질, 그 중에서 금속에다 동그라미를 하나 싹 쳐주고, 모든 원소가 아니라 금속 원소, 금속 원소가 들어있는 것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금속 원소나 금속 원소를 포함한 물질을 겉불꽃에 넣었을 때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독특한 불꽃색을 나타내는 반응이 바로 불꽃 반응입니다. 이거 나중에 학교에 가게 되면 실험을 해볼 텐데, 어떤 식으로 실험을 하느냐면, 이렇게 버너가 있어. 분젠 버너라고 해가지고 그 연결해가지고 불꽃이 파란색 불꽃부터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조금 더 불꽃이 생기는 그런 버너가 있어. 버너에다 불을 딱 켜놓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시료 같은 물질들을 금속 막대기 끝에다가 톡톡톡톡 묻혀가지고 그거를 어디다가 하냐면은 파란색 불꽃보다 더 윗부분에 있는 겉불꽃, 파란색 부분을 속불꽃이라고 하고, 그 바깥쪽에 있는 겉불꽃에다가 그 막대기를 갖다 대는 거지. 갖다 대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거기서 불꽃이 나오는 거지. 불꽃이 나오는데 그 불꽃들이 나오는 색깔이 아주 알록달록하더라 라는 것이야. 그게 물질마다 다르더라 라는 거지. 특징은 같은 종류의 금속 원소를 포함한 물질의 불꽃색은 같다. 그래야지 이거 무슨 원소가 들어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구리가 들어있는 거는 무슨 뭐 황산구리든 아니면 무수 황산구리든 그냥 구리든 다 색깔이 똑같다라는 거지. 구리가 들어있으면. 그리고 적은 양으로도 간단하게 물질에 포함된 금속 원소를 확인할 수 있다. 금속 원소만 구분할 수 있다 그랬고, 그게 양이 적어도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지. 양이 많을 필요가 없다라는 게 또 특징이에요. 그리고 나서 몇 가지 원소의 불꽃색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원소의 종류마다 색깔이 굉장히 달라. 굉장히 다르고 딱 눈에 보기에도 차이가 날 정도로 뭐 노란색, 보라색, 주황색, 청록색, 황록색 이러면서 색깔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색깔이 다양하다고 그래 봐야 이 세상에 있는 색깔이 뭐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색깔이 뭐 그렇게 다양하겠어. 그치?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워낙 많아서 겉보기에는 비슷하게 보이는 불꽃 색깔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 보면은 나트륨부터 시작해서 바륨까지는 다 각각 특징이 있는 그런 색깔들인데, 리튬하고 스트론튬은 둘 다 빨간색이라고 써있지. 그치? 이거는 눈으로 봐가지고 뭐 살짝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르기는 한데 눈으로 봐가지고 구분하기가 좀 힘들어. 빨간색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한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낸 것이야. 불꽃 반응만 가지고 완벽하게 다 구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스펙트럼이라는 거, 스펙트럼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겉보기에 불꽃 색깔이 같은 것들도 분류를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스펙트럼이 두 번째 방법인데, 스펙트럼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빛이 분광기를 통과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색의 띠라고 써 있잖아.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거기다가 등호를 하나 이렇게 그어주고, 스펙트럼 옆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무지개 이렇게 적어줘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분광기라 그래가지고 프리즘,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프리즘 같은 거 본 적 있니? 그런 거를 통해서 빛이 나오는 걸 이렇게 딱 보면은 빨주노초 파남보가 쫙 퍼져서 보인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그게 바로 분광기고, 빛이 분광기를 통과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색의 띠를 무지개라고 우리는 부르지. 그런 거를 보고 구분을 하겠다는 것이야. 근데 무지개만 보이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 밑에 보면 연속 스펙트럼이랑 선 스펙트럼 해가지고 두 가지가 나오는데, 햇빛이나 백열 등의 빛, 즉 이렇게 주로 이제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애들을 보게 되면은 보통 연속적으로 빨간색부터 빨주노초 파남보 순으로 쭈루루룩 이렇게 배경 부분에 색깔이 쫙 나오는 거를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쪽에서 가열을 해줘가지고 빛을 내는, 지금 여기서 보는 위에서 봤던 불꽃 반응 같은 거,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를 스펙트럼으로 관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배경은 시커매. 여기 두 개의 차이점이 그거야. 배경이 총천연색이냐 아니면 시커먼냐, 그게 차이고, 선 스펙트럼은 배경은 시커먼데 딱 밝은 색의 띠가 몇 줄이 나타난다는 거지. 반드시 한 줄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 줄이 나타날 수 있어. 그래서 배경은 시커먼데 선이 몇 개 나타나는 거, 이런 거를 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소의 불꽃색을 분광기로 관찰할 때 특정한 색에 해당하는 위치에만 나타나는 선 모양의 띠를 바로 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구분을 하겠다는 거냐? 선 스펙트럼이 보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새카만 바탕에 선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색깔선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야. 색깔선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굵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나타나는 위치도 각자 다르고 개수도 다르고, 그게 모두 다 차이가 난다는 것이야. 차이가 어떤 식으로 나냐면 A라는 원소가 이런 식으로 나타났으면 B라는 원소는 똑같은 스펙트럼인데도 불구하고 선이 나타나는 게 뭐 이런 데다가 막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야. 그래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보고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선 스펙트럼에 거기 보면 선의 색, 위치, 선의 개수, 굵기 이런 것들이 각각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구분이 가능하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불꽃색이 눈으로 보기에 비슷한 원소도 구별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스펙트럼에서는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은 물질에 포함된 각 원소의 선 스펙트럼이 모두 합쳐져서 나타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A 원소는 이렇고 B 원소는 이렇다 그랬잖아. 근데 얘네 두 개를 섞어 놓은 물질이 있다고 하자. 그냥 두 개를 이렇게 말 그대로 혼합해 놓은 그런 물질을 놓고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위에서 나왔던 것들이 그대로 똑같이 다 나오는 거야. A 것들도 다 나오고 그 다음에 B에 있는 것들도 다 나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지원 여기 잠깐 고개를 한번 들어보면 A 원소라고 하는 거 스펙트럼이 이런 모양이고 B 원소라는 게 이런 모양이었으면 A랑 B 두 개를 섞어 놓으면 완전히 그대로 다 합쳐 놓은 것만큼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문제 숱하게 물어봐봐.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 하면은 뭐 이런 거 그림을 하나 주는 거지. 그림을 하나 주고 밑에 보기에 A부터 시작해서 한 D 정도까지 해놓고 선을 쭉쭉쭉쭉 그어놔. 그래놓고 이 원래 보기에 있던 거는 어떤 원소가 들어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된다는 거지. 그냥 뭐 합쳐지는 그것만 찾아주면 되는 비교적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거 보면 자료 해석 비법이라 그래서 선 스펙트럼으로 원소 확인하기라는 부분이 있지. 거기 보면 이제 뭐 리튬과 칼슘의 선 스펙트럼이 함께 나타난다라고 돼 있는데 밑에 리튬, 스트론튬, 칼슘 세 개를 줘놓고 물질이라고 하는 거에 보는 거야.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나 해가지고 쭉쭉 올려가지고 분석해본 결과 스트론튬이 있으면 나타나야 되는 위치에 선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스트론튬은 없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지. 그리고 리튬하고 칼슘에 있어야 되는 거는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럼 리튬이랑 칼슘은 들어있는 거지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확인을 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소진? 이 페이지 내용을 좀 다시 확인을 해보면 첫 번째 방법, 불꽃 반응. 불꽃 반응이라고 해서 불꽃 반응은 속불꽃에다가 넣지 않고 겉불꽃에다가 넣어본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속불꽃 같은 경우는 자기 색깔이 있어. 보통 이렇게 파란색이라든지 뭐 빨간색이라든지 이런 색깔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겉불꽃 쪽이 아무래도 색깔이 훨씬 연하고 색깔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넣어서 이 금속 자체의 불꽃색을 더 잘 보기 위해서 겉불꽃에다가 넣는다 라는 거를 기억을 또 해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나트륨은 노란색, 칼륨은 보라색, 칼슘은 주황색, 구리는 청록색, 바륨은 황록색, 리튬, 스트론튬은 빨간색. 지금 당장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어. 아까 저 원소 기호는 외우라고 했었잖아. 원소 기호는 내일 이제 그 쪽지 시험 비스무리하게 그런 것도 볼 건데 요거는 지금 당장 외울 필요는 없지만 아마도 2학년에 가서 실제로 시험 보기 직전에는 외워야 될 것이야.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좀 해놓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라고요? 스펙트럼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스펙트럼. 그래서 빛이 분광기 통과할 때 나타나는 이런 선 스펙트럼을 주로 다루게 되니까 선의 위치, 색깔, 굵기, 개수 이런 것들을 보고 서로 분류를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불꽃 반응 있잖아. 내가 어렸을 때 그 불꽃놀이를 보러 간 적이 있었어. 불꽃놀이 보면은 이렇게 막 빵 터지면서 뭔가 되게 다양한 색깔의 형형색색의 막 모양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 그런 걸 보면서 와 멋지다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해주신 얘기가 있었어. 우리 어머니는 참고로 고등학교 화학 선생님 출신이셨거든. 그래서 어머니가 영환아
저게 바로 금속의 불꽃 반응이란다. 그때 내 나이가 8살이었던 것 같다. 8살인지 9살인지 그 정도 되는 애한테 저게 바로 불꽃 반응 색깔이야 라고 이렇게 알려주신 우리 어머니가 계셨지. 그 옆에 오른쪽에 보면은 일상생활에서의 불꽃 반응이라 그래서 불꽃놀이 얘기가 나와 있지. 그래서 불꽃놀이를 할 때 여러 가지 색의 불꽃이 나타나는 것은 화약 속에 들어있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구리가 들어있으면 청록색이 나오고 바륨이 들어있으면 황록색이 나오고 나트륨이 들어있으면 노란색이 나오고 막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이 불꽃놀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비싼 놀이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금속들을 하늘로 쏘아 올려서 터뜨리고 태우니까 엄청나게 비쌀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방금 얘기한 불꽃 반응이랑 스펙트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잘 했는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4페이지. 세상에 원소의 불꽃색을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그 왼쪽에 그림에 개구리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면 뭔가 엄청난 드립을 쳐놨어. 청개구리야, 빨리 놀아볼까? 라고 해서 청록색이 구리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리튬, 노란색이 나트륨, 보라색이 칼륨이라는 걸 외우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아주 훌륭한 드립인 것 같아. 그래서 자, 7번 문제.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물질을 겉불꽃에 넣었을 때 금속 원소마다 독특한 불꽃색을 나타내는 반응을 땡땡땡땡이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불꽃 반응이라고 하고요. 같은 종류의 금속 원소를 포함한 물질의 불꽃색은 같다. 서로 같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3번 햇빛을 관찰할 때 나타나는 무지개와 같은 색의 띠를 땡땡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지금 이거는 선 스펙트럼이라고 그랬고 햇빛이나 백열등 같은 거는 어떻게? 총천연색 바탕이 나타난다고 그랬지.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그런 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원소의 불꽃색을 분광기로 관찰할 때 나타나는 불연속적인 색의 띠를 선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리튬의 불꽃색은 빨간색. 그 다음에 칼륨은 무슨 색이죠? 그거 여기 옆에 있네. 놀아볼까? 볼까? 보라색이 칼륨. 보라색이 칼륨이고요. 그 다음에 칼슘은 주황색. 노란색 불꽃 나타나는 거는 나트륨. 그 다음에 청록색은 구리. 황록색은 바륨까지 일단은 써놓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다음 중 염화나트륨과 불꽃색이 같은 물질을 모두 골라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그러면 염화나트륨 중에서 금속 부분은 나트륨이지. 그러니까 밑에 있는 보기 중에서 나트륨이 들어간 물질을 골라주면 되는 것이야. 그렇게 하니까 뭐랑 뭐가 있니? 또 그렇지. 황산나트륨이랑 질산나트륨이 아마도 불꽃 반응을 보면 노란색으로 똑같이 나타날 것이다. 다음에 10번에 구별할 수 있다? 동그라미일까 X일까? 소진. 그렇지. 왜 X야? 뭐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금속 원소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원소가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지거든. 불꽃 반응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건 금속 원소만이다. 라고 아까 앞 페이지에 가보면 표시해 놨을 거야. 금속 부분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X인 거고. 다음 두 번째. 불꽃 반응은 적은 양의 시료로도 성분 원소의 구별이 가능하다. 맞나요? 틀리나요? 유선? 맞는 말이지. 적은 양으로도 된다 그랬지. 자, 다음 3번에 서로 다른 종류의 원소는 선 스펙트럼의 모양이 다르다? 서로 다른 종류의 원소니까 서로 다른 게 맞겠지. 그래서 요거는 동그라미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로 다른 원소니까 당연히 선 스펙트럼이 달라야지. 다음 4번 지원. 선 스펙트럼으로 구별이 어려운 원소는 불꽃색으로 구별할 수 있나요? 그렇지. 이게 반대야. 불꽃색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애들도 선 스펙트럼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이지 선 스펙트럼으로 구별하기 어려운데 불꽃색으로 구별할 수 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X를 해주면 되겠고요. 선 스펙트럼으로 물질에 포함된 원소의 양을 알아낼 수 있다? 선 스펙트럼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도로 알 수 있는 것이지 무엇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 양은 몰라. 양은 모르고 종류만 알 수 있다는 것이야.
그치? 여기서 보면은 항상 묻는 것은 종류,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는 알 수 있는데 양까지는 모른다. 따라서 X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원소 A, B와 물질 가, 나의 선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물질 가, 나 중에서 원소 A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라고 해서 원소 A 쪽에 나타나는 이런 선들이 가랑 나에 나타나 있는지를 보니까 어때? 가에 나타나 있니? 안 나타나 있니? 나타나 있지. 세 개가 다 그대로 들어있지. 그렇기 때문에 가에 포함이 돼 있고 나에도 어때? 나에도 포함이 돼 있네. 그래서 가, 나 두 가지 다 원소 A를 포함하고 있다 라고 써주면 될 것이고, 물질 가, 나 중에서 원소 B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라고 했는데 어때? 가는 B를 포함하고 있니? 안 하고 있니? 그 위치에 없지, 선이. 그렇기 때문에 가에는 안 들어있고 나에는 어때? 나에는 들어있네. 그래서 나만 써주면 된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야. 자, 물질 가나 중에서 원소 A와 B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나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앞에 거, 위에 거 두 문제 종합해서 해주면 되는 거지. 자, 요까지 하면은 이제 원소가 무엇인지 배웠고, 그 다음에 원소를 어떤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를 배웠어. 불꽃 반응이랑 스펙트럼이랑 그렇게 두 가지를 배운 것이에요. 자, 원래 요까지만 해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간 또 첫 시간이니까 약간 의욕을 불태우면서 조금만 더 나가보도록 하겠어요. 괜찮지 얘들아? 점점점. 괜찮은 걸로 알겠어요. 자, 5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랑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 이야기를 한참 했어. 거의 한 5분, 10분 했는데 그 두 사람이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려 그래. 원자와 관련된 물질관이라 그래서 아까 데모크리토스라는 양반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 그랬지. 그걸 이름을 붙일 때 아톰이라고 얘기를 했었다고도 했고, 그게 바로 데모크리토스 입자설이야. 이 입자설은 마치 사과를 쪼개는 걸로 생각을 해보면, 사과를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로 구성이 돼 있을 거다라고 얘기한 게 데모크리토스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 원자라고 불렀고,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입자와 입자 사이에는 빈 공간이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른 얘기를 했지. 사과를 쪼개다 보면 계속 쪼개면 없어진다 라는 얘기를 한 것이야. 그래? 쪼개면 없어진다고? 물질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쪼갤 수 있으며 빈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지.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설이 더 진리처럼 받아들여졌어. 데모크리토스는 거의 2000년 동안 빛을 못 봤어. 빛을 못 봤던 것이고 꽤 맞는 얘기를 했음에도 그랬다는 것이지. 그런데 이게 옆에 있는 보일의 실험이라는 게 있어. 옆에 보면은 무슨 뭐 이렇게 J자로 해가지고 관 있잖아. 유리관 그려져 있는 거. 그 보일이라는 양반이 실험을 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설이 틀렸구나 라는 거를 증명을 한 거지.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건 지금 우리가 통용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입자설이 맞다라고 이렇게 통용이 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줘야 돼. 둘 중에 어느 게 맞아요? 라고 하면 입자설이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자, 보일이 무슨 실험을 했느냐 하면은 요거를 유리관이야. 요 J자 모양이 유리관인데 유리관 안에다가 수온을 채워 넣은 것이지. 수온을 채워 넣었는데 이게 J자 관 중에서 저쪽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끝이 막혀 있는 거고 위쪽으로 뭐 이렇게 수온을 부어 넣은 것이야. 부어 넣으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수온이 조금 들어있을 때는 공기가 많이 남아 있어요. 오른쪽에. 그런데 수온을 자꾸 더 채우는 거야. 더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수온 무게 때문에 이 관에서 그림을 좀 그려볼까? 제가 사실 그림 실력이 별로 없어서 어머? 자, 이런 식이 있었으면 처음에 수온이 요 정도 들어있었을 때는 공간이 요만큼이 공기로 차 있었을 거라는 거지. 여기가 수온이고 여기는 막혀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뚫려 있어서 여기다 수온을 넣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요 정도 수온이 있었을 때 공기가 이만큼 있었어. 근데 수온을 콸콸콸 더 부으니까 수온이 어디까지 갔냐면 이만큼까지 올라가 버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공기가 원래 이만큼 있었는데 수온을 더 부으니까 공기가 차지하는 부피가 어떻게 됐냐? 줄어들었다는 거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렇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바로 원래 있었던 요 공기 사이사이에
공기도 입자로 돼 있었을 거잖아. 그 공기 사이사이에 공간이 있었을 거라는 거지. 그런데 바깥쪽에서 압력을 더 가하니까 그 분자들, 그러니까 입자들 사이의 공간이 줄어들어서 차지하는 부피가 줄어들었을 거다라는 그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실험함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설이 틀렸다라는 거를 증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보일의 실험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반박하고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거까지 한번 봐주면 돼요. 그 다음에 돌턴이라는 양반이 나오는데 이 돌턴은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사람이야. 그래서 돌턴의 원자설을 이용해서 당시까지 알려진 실험 결과를 설명하였으며 이후 여러 과학자들에 의해 원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나중에 유명해진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4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요거 동그라미 4개는 다 중요해.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별을 하나씩 붙여놔도 괜찮아요. 자, 동그라미 1번. 모든 물질은 원자라고 부르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작은 입자로 되어 있다. 라는 게 바로 돌턴이 했던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같은 종류의 원자는 크기와 질량이 서로 같고 다른 종류의 원자는 크기와 질량이 서로 다르다. 이게 원자라고 하는 게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크기도 질량도 각각 다르겠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 원자는 없어지거나 새로 생겨나지 않고 다른 종류의 원자로 변하지도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지. 그게 3번이고 그 밑에 있는 그림들도 좀 봐도 표현을 한 거지. 표현을 한 거고 그림 가지고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서로 다른 원자들이 일정한 비율로 결합하여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 거기서는 일정한 비율에다가 표시를 좀 해놓고 아까 뭐 화합물 예를 들면서 물, 그다음에 염화나트륨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 그런 것들을 만들 때도 항상 일정한 비율로 결합이 된다라는 것을 돌턴이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게 돌턴이 얘기한 4가지인데 이 4가지에다가 한 가지 이렇게 다른 거 비스무리한 거 하나 끼워놓고 돌턴이 얘기한 원자설과 관련이 없는 걸 골라라 뭐 이런 식의 문제도 가끔씩 나오니까 이 4가지는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돌턴이 했던 4가지가 현재까지도 완벽하게 다 맞느냐? 그건 아니야. 이 돌턴도 아무래도 이미 죽은 지 한참 된 양반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 조금 새로 발견된 사실들이 있거든. 그게 바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돌턴의 원자설 수정 내용이라고 해서 첫 번째 동그라미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작은 입자로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원자도 더 작은 입자로 쪼개질 수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 밝혀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런 것들로 쪼개질 수도 있다라고 알려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같은 종류의 원자는 크기와 질량이 서로 같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동위원소라고 해가지고 같은 종류의 원자임에도 불구하고 질량이 조금 다른 것들이 있긴 있더라 라는 게 밝혀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다른 종류의 원자로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많은 연금술사들이 눈물만 흘리면서 쓸쓸히 죽어갔다고 했잖아. 다른 원소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핵 반응에 의해서 다른 원소로 바뀌기도 하긴 하더라 라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방금 얘기한 그 오른쪽 부분에 있는 원자설 수정 내용 요거는 지금 당장 꼭 그렇게 알 필요는 없어. 요거는 고등학교 가서 더 많이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것이고 그 왼쪽에 있는 돌턴의 원자설에 있는 동글뱅이 1번, 2번, 3번, 4번 요거를 기억하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해요. 알겠죠? 너무 나만 말하나? 자, 그 다음 조금 남았으니까 이제 스포트를 올려서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게 원자인데 원자는 그러면 어떻게 생겼고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도록 합시다. 보통 원자라고 하면 이런 거 그림 본 적 있니? 동그랗게 해가지고 무슨 그대들 당구는 별로 이제 친숙하지 않은 세대잖아. 그치? 옛날에는 당구공 가지고 막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란 공 모양으로 생겼다고 보통 얘기를 하면서 그 중간 부분에 중심부에 조그만하게 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요게 이제 원자야. 원자를 이제 둥근 공 모양으로 그리고 보통 그 중심부에는 뭐가 있냐면 원자 핵이라는 게 있다. 핵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중심부에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원자핵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원자핵 속에는 또 무엇이 있느냐? 요 속 안에는 보면은 거기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성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라는 녀석과, 그 다음에 전기적으로 아무,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아무 성질도 띠고 있지 않은 중성자라는 녀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왜 N이라고 쓰냐면 뉴트론이라고, 보통 중성자는 영어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N이라고 썼어요. 거기 보면은 그 막 플러스로 돼 있는 조그만한 구슬이랑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구슬, 이런 걸로 구성이 돼 있다고 돼 있잖아. 그래서 플러스로 돼 있는 게 바로 양성자. 플러스를 띄니까 양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지. 그래서 양성자, 그리고 전하를 띄지 않는 중성자라는 이런 입자로 구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원자핵이야. 원자핵은 원자의 중심에 있으며 전자에 비해서 질량이 매우 크고, 그 다음에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다. 왜? 얘 플러스랑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띄고 있는 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합치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런데 이 원자핵 바깥쪽에 돌아다니고 있는 조그마한 애들이 있어. 심지어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써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 애들이 있다. 요런 애들이 바로 뭐냐면 그 밑에 있는 전자라고 하는 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는 원자핵 주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전자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원자핵만 가만히 있는 거고, 전자가 이 원자핵 주변을 마구마구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기적으로 무슨 성질? 마이너스 성질을 띈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언뜻 얘기했었는데 원자핵에 비해서 전자라고 하는 녀석은 질량이 굉장히 작아. 엄청 가벼워. 엄청 가볍고 엄청 무거워. 그렇기 때문에 보통 뭐가 움직인다라든지 아니면 뭐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면 전자가 왔다 갔다 하지 원자핵이 움직이진 않아. 원자핵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전자가 질량이 가벼우니까 얘만, 몸이 가벼운 애들만 열심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자는 크게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원자핵이랑 전자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전자가 훨씬 가볍다. 훨씬 가벼워서 잘 돌아다닌다 라는 거. 전기적으로는 원자핵이 플러스, 전자가 마이너스를 띈다. 이 정도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중괄호 1번, 원자는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서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원자핵에 플러스로 표시된 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면, 지원 잠깐 보세요. 자, 원자핵에 플러스로 표시된 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었으면은 얘가 안정한 상태라면, 특별히 뭐 다른 이유가 없다면 전자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서 플러스의 개수랑 마이너스 개수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뭐 정기적으로 중성으로 안정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원자핵이 띠는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수가 다르다.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지금 여기는 3개를 그려놨잖아. 근데 3개짜리가 있을 수 있고 4개짜리가 있을 수 있고 5개짜리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개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 개수가 달라지면 뭐가 되냐면 서로 다른 원소가 된다는 것이야. 즉 여기에 플러스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무슨 원소인지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지. 그게 바로 원자핵에 들어있는 양성자 개수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원자의 질량은 원자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전자의 질량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작다. 이 얘기는 아까 했었죠. 원자핵이 굉장히 질량이 크고 전자는 질량이 엄청나게 작다라는 그 얘기예요. 원자의 크기가 가장 작은 수소 원자의 지름이 약 1억 분의 1cm. 어떻게 뭐 이렇게 감이 안 와. 엄청나게 작은 것 같아. 일단 우리 맨눈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 다음에 원자도 그런데, 원자가 이만하다고 하면, 원자가 그렇다고 하면 원자핵은 더 작겠지. 그래서 원자핵은 어느 정도래요? 원자핵의 지름은 원자 지름의 10만 분의 1에서 1만 분의 1 정도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기에 약 10,000 분의 1에서 10만 분의 1로 엄청나게 작다는 거지. 지금 이것도 그림을 엄청 크게 그려놓은 거예요. 원자핵을. 사실 원자핵은 이만한 원자의 점 하나로 딱 중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지. 그 얘기예요. 자, 원자 모형. 원자의 크기는 매우 작아서 직접 관찰하기 어려우므로 모형을 사용해서 나타낸다 라고 하는 거죠. 엄청나게 작기 때문에 실제 어떻게 생겼는지 그게 관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서 대충 이렇게 부형으로 잡고, 그리고 중심부에는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돌고, 그 정도로 설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원자 모형으로 원자 나타내기 해가지고 수소, 리튬, 탄소, 산소, 나트륨 이런 것들이 다 원소의 종류가 서로 다른 것들이잖아. 다른 것들은 뭐가 다른 거냐면은 원자핵에 들어있는 플러스의 개수, 원자핵의 전하량, 플러스가 한 개냐, 세 개냐, 여섯 개냐 이런 식으로 그 개수가 달라지면 원소의 종류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것만 해도 그대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화학 2를 배우지 않는 이상 원소에 대해서는 다 알았다고 해도 돼.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이 중요한 거니까 방금 얘기한 원자핵의 전하량에 따라서 원소의 종류가 결정된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보면은 그 표에서 딱 느낌이 오는 게 전하량이라고 써서 플러스라고 돼 있는 거랑 전자의 수랑 개수가 어때? 같아 달라? 같으니 다르니? 두 번째 줄에 있는 숫자랑 세 번째 줄에 있는 숫자랑 그래? 내가 보기에 왜 같아 보이지? 플러스 1이라고 돼 있는 거 밑에는 한 개고 플러스 3이라고 돼 있는 거 밑에는 세 개고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한 요거야. 요 플러스의 개수하고 그다음에 전자의 개수가 같다라고 하는 그거를 그렇게 표에다가 나타낸 것이죠. 됨?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한 이 5페이지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입자설이랑 연속설이라는 게 한때 대립했으나 현재는 입자설이라는 게 맞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원자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이 된다. 그리고 원자핵이라고 하는 것에 그 전하는 플러스를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다. 그리고 원자핵이 엄청나게 무겁고 전자는 엄청 가볍다. 이 정도까지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좋네. 자, 그래서 한 페이지를 넘겨서 확인을 해보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원자와 관련된 물질관. 다음은 데모크리토스가 주장한 물질관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있는 없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입자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A로 시작하는 거. 이거 아톰. 아톰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데모크리토스가. 입자와 입자 사이에는 빈 공간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 그랬지. 존재하기 때문에 아까 요 보일이 한 실험에서 얘가 훅 줄어들었잖아. 그게 그 사이 공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2번에 돌턴의 원자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를 하시오. 돌턴의 원자설에 대한 설명이니까 1번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돌턴은 쪼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해줘야 되고 같은 종류의 원자라도 질량과 크기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어때? 돌턴이 한 얘기 중에는 같은 거면 질량이랑 크기가 같아야 된다라는 게 있었어. 그게 바로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던 내용이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돌턴의 원자설에 대한 설명으로 두 번째에 써놓은 문장은 틀린 말이 되는 것이지. X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학 반응에 의해 원자는 새로운 원자로 변한다? 변한다 그랬어? 안 변한다 그랬어? 원자는. 돌턴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3번도 X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4번에 서로 다른 원자들이 일정한 비율로 결합하여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돌턴의 원자설 중에서 동그라미 몇 번이었나요? 앞 페이지에 있는 돌턴의 원자설 중에서 그렇지. 동그라미 4번에 나와 있는 얘기가 바로 이 문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동그라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원자의 구조라고 해서 오른쪽 그림은 원자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입자의 이름을 쓰시오 라고 했는데 어디가 기역인지 잘 모르겠지. 기역이 그 중에서 조그만한 녀석, 조그만한 동그라미를 기역이라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기역은 이름이 뭐예요? 전자가 되는 거죠. 전자가 되고 니은은 그 중간에 있는 커다란 녀석을 얘기하는 거니까 원자핵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원자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표, 옳지 않은 것은 X표를 하시오.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어때? 동그라미 아니면 X? 나는 동그라미인 것 같은데. 자, 동그라미 손. 하나, 둘,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것 같아. 그래요. 왜 원자는 중기적으로 중성인 이유는 이거지 뭐.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플러스의 개수랑 전자의 개수가 같으니까 정기적으로 중성인 거야. 플러스가 3개고 마이너스가 3개면 중성이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는 맞는 얘기가 되고, 원자의 종류에 따라 전자의 수가 다르다. 원자의 종류가 달라지면 전자의 개수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지. 왜? 원자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여기 양성자 개수, 플러스 전하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전자의 개수도 그거에 맞춰서 달라져야 될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말도 맞는 말이 됩니다. 동그라미고요. 다음 3번. 원자의 종류에 상관없이 원자 핵의 전하량은 항상 같다? 어떤 것 같아? 원자의 종류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진다고 했죠? 여기서 플러스의 개수가 달라진다 그랬지. 원자의 종류가 달라지면. 그러니까 당연히 원자 핵의 전하량이 어떻게 항상 같겠니? 전하량이라고 하는 건 이 플러스가 몇 개 있느냐 그 양을 얘기하는 게 전하량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원자의 종류가 달라지면 전하량은 달라져요. 그래서 X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원자의 종류에 상관없이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항상 같다. 어때? 항상 같겠지. 그래서 요거 개수에 따라서만 달라질 뿐 한 개가 가지는 전하량은 일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은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원자 핵에 대한 설명은 핵, 전자에 대한 설명은 전이라고 쓰시오. 원자의 중심에 있으면 플러스 전하를 띈다. 뭔가요? 핵인가요? 전인가요? 핵이지. 오, 다 했는데. 자, 두 번째 거. 원자 내부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면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전자의 얘기죠. 그 다음에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원자 핵이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한다 그랬지. 질량과 크기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작다. 이것은 전자에 대한 이야기가 되니까 전이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밑에 표는 몇 가지 중성 원자의 원자 핵이 띠는 전하량과 전자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전하량이나 숫자를 쓰시오 라고 했는데, 이 표를 완성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전하량이랑 전자의 수가 같다 라는 걸 이용해서 채워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에는 얼마가 들어가면 될까요? 기억에는 기억을 보세요. 기억을 보면 플로린 밑에 있는 거지. 전자 수가 9개니까 당연히 원자 핵의 전하량에는 플러스 9라고 써야 돼. 그냥 9라고 쓰지 말고 플러스 9라고 써주세요. 그 다음에 니은은, 나트륨은 전자가 11개인 걸로 보아서 아마도 원자 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11이라고 써야 될 것이다. 그렇지? 그 다음에 디귿은, 수소는 원자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1이니까 전자의 개수는 1개라고 적어주면 될 거고, 산소는 전자 개수가 몇 개야? 유선? 그렇죠. 왜? 원자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8이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채워주면 돼요. 마지막은 12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오늘 한 거는 원소란 무엇이며, 그 다음에 그 고대 그리스 사람들부터 이 세상의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탐구를 했다라는 걸, 역사적인 내용들을 쭉 조금 앞부분에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동영상으로 확인을 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것들, 이 원소들이 갖는 성질, 뭐 다른 물질로 변화할 수 있냐, 변화할 수 없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그런 것들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2가지 또 배웠어요. 불꽃 반응이랑 스펙트럼 2가지 배웠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게 입자설이냐 연속설이냐 뭐 그런 얘기 했었어. 요 실험과 관련해가지고 사이에 쪼개다 보면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가 남느냐, 아니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 따위는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으시느냐.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도 잠깐 했었고, 마지막으로 했던 거는 이 원자의 구조까지 이렇게 오늘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방금 짚은 그 정도만 머릿속에 어느 정도 남아 있으면 오늘 이제 1시간 반 정도 이제 투입을 했는데, 그게 완전히 무용한 시간은 아닐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숙제죠. 자, 이 책을 꺼내보세요. 이 책 꺼내보시면 이제 숙제만 알려주고 마무리할 거니까. 자, 숙제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오늘 딱 배운 만큼만 숙제로 내줍니다. 그래서 O2를 펴보시면 12페이지부터 이제 내용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오호, 문제가 아주 되게 비슷한
애들이 막 나오죠. 13, 14, 15 하고 16, 17, 18, 19, 20, 21 쭉쭉쭉 넘어가서 입자 개념의 변천 해서 23페이지까지 23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오면 되겠어요. 그래서 풀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풀어가지고 딱 내일 아침에 오잖아. 내일 아침에 오면은 요 책을 이름을 써가지고 자기 이름을 딱 써가지고 냅니다. 내면은 우리가 수업을 하는 동안에 저기 바깥에 계신 아름다운 선생님께서, 잠깐만 있어봐, 내일 토요일인가? 토요일이면 안 나오는데 여튼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채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틀린 문제 가져가서 한 번 더 보는데, 요거 보면은 4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4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에서 물질의 구성 단원이 끝날 때 O2 여기 숙제 문제들 중에 이제 그동안 쌓여 있었겠죠. 틀린 문제들 이런 거 쌓여 있는 거, 그런 거를 1시간 정도 할애를 해서 그 문제들을 다 보고 그 다음 단원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몇 페이지까지 해온다고요? 23페이지까지 해오면 되겠습니다. 아유, 첫 시간 아주 고생이 많았어요. 첫 시간부터 이렇게 수업 빡빡하게 할 생각은 없었으나 열심히 했네. 어쨌든 자, 앞으로도 모쪼록 재밌게 수업을 했으면 좋겠고, 재밌었는지 모르겠다. 여튼 자, 오늘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내일 똑같은 시간 9시 반에 보도록 하여요. 오늘 한 5분 10분 정도 일찍 끝내준 것 같아. 그렇지? 자, 그래서 내일부터는 더욱더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원아, 저거 한 번만